아버님, 그 방은 이제 없어요. 유정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열쇠를 돌려도 문은 열리지 않았죠. 그 자리에 제 방은 사라지고 드레스장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우리 거잖아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라 짐이었구나. 72의 아버지를 창고로 보내버린 아들과 며느리, 이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 이름은 이태섭입니다. 평생 버스를 몰며 사람들을 태우고 내리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정년퇴직을 하던 날, 저는 제 인생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퇴직식 날 회사 식당에는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기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웃었지만 가슴이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손에 쥐었던 운전대, 그게 제 마지막 버스였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 유정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편히 쉬세요. 방은 제가 정리해뒀어요. 그 말이 조금 이상했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계단 중간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제 방이 있던 곳 문이 사라지고 새 페인트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벽에는 서연이의 이름표가 붙어 있더군요. 여긴 이제 서연이 공부방이에요. 아버님 짐은 1층으로 옮겼어요. 유정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1층이라면 원래 창고였던 곳이었습니다. 습기 찬 냄새가 스며 있던 그곳에 작은 침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여름엔 시원해서 좋잖아요. 유정의 말에 저는 마른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뭐 그렇겠지. 방 안은 낯설게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낡은 라디오 하나만 남아 있었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멘트가 어쩐지 제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퇴직한 첫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직업이 사라지면 사람의 자리도 함께 사라진다는 걸요. 그날 밤 제 첫 잠자리는 냄새 나는 창고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제 집에서 이방인이 되어갔습니다. 퇴직 후 며칠 동안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낯설었습니다. 늘 버스 시동 소리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젠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식탁에 앉아 있는데 며느리 유정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번 주에 인테리어 업체가 와요. 인테리어라니? 집 좀 바꾸려고요. 요즘은 이런 구조가 유행이에요. 저는 대답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의 말은 늘 부드러웠지만 언제나 결론은 정해져 있었죠. 며칠 뒤 낯선 인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망치질 소리와 페인트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서연이가 제 옆으로 와서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할아버지 방 문 떼버리래요. 그래, 그러라지 뭐. 입으로는 괜찮다 했지만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문짝이 들려나가는 순간 제 지난 세월까지 함께 잘려나가는 것 같았죠. 공사하는 동안 저는 창고방에서 꼼짝없이 지냈습니다. 먼지가 눈에 들어가 눈물이 흘렀는데 그게 먼지 때문인지 마음 때문인지는 모르겠더군요. 며칠 후 공사는 끝났습니다. 유정은 들뜬 얼굴로 말했습니다. 짜잔. 완성됐어요. 어때요, 아버님? 완전 달라졌죠? 새벽빛이 비치는 거실은 반짝였고 벽에는 서연이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은 더 넓어졌는데 저는 설 자리가 더 좁아졌습니다. 제 책, 사진, 상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내 책들은 버렸어요. 다 낡았잖아요. 유정은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미니멀 스타일이 좋아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창고방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갑자기 쏟아졌습니다. 버려진 게 책이 아니라
저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낡은 라디오에서 또 멘트가 흘렀습니다. 당신의 하루 괜찮으셨나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날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햇살이 유난히 강했습니다. 유정이 마당에 세탁물을 널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불은 버릴게요. 냄새가 좀 심해서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젠 물건 하나 버릴 때도 제 허락은 필요 없었으니까요. 점심때쯤 서재에 잠깐 들어갔습니다. 책장을 정리하던 중 서랍 한켠에서 낯선 서류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 펼치자 부동산 매매 계약서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매수인 김준호. 매매대금 5억 원. 특약사항 매매대금 중 2억 원은 김정의 출연금.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김정희, 그건 제 아내 이름이었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이게 뭐지? 손이 떨렸습니다. 제 아내의 보험금이 이 집의 일부로 들어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이 집은 단순히 아들 부부의 집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때 유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거기 뭐 찾으세요? 저는 서류를 재빨리 덮었습니다. 그냥 옛날 서류 좀 봤다. 그런 건 다 필요 없어요. 다 옛날 일이잖아요. 유정의 미소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차가운 경계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동네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꼼꼼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증여가 아닙니다. 출연입니다. 출연이요? 어르신께서 집값 일부를 대신 내신 겁니다. 법적으로 지분이 있으세요. 지분이라면 제가 이 집을 팔 수도 있습니까? 단독으론 어렵지만 분할 청구는 가능하십니다. 법무사의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 집 제 것도 조금은 맞군요. 법무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어르신은 법적으로 이 집의 40%를 소유하신 겁니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바람이 세게 불어왔습니다. 지금껏 꾹 참고 살았던 모든 서러움이 그 바람결에 휘날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도 지킬 게 있다. 그날은 비가 참 많이 내렸습니다. 유리창에 빗방울이 쏟아지고 천둥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라디오를 들으며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정이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저희 외식해요. 비 오니까 뜨끈한 전골 어때요? 그래, 다녀와라. 아버님은요? 같이 가시죠. 난 괜찮다. 비도 오는데 감기 들면 안 되지. 저는 미소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이상했습니다. 출발하는 소리가 들리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창문 틈으로 불빛이 멀어졌죠. 금방 다녀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7시.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0시가 넘어가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님, 저희 먼저 들어가요. 비가 너무 와서 택시 타고 왔어요. 아버님은 그냥 쉬세요. 유정의 목소리는 무심했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밖은 천둥 소리로 요란했지만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틈을 봤습니다. 유정이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도장 어디 있지? 서랍에 있을 거야. 은행 서류에 도장 찍으래. 그냥 몰래 찍어도 돼. 어차피 나중엔 다 우리 거잖아. 그 말이 제 귀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숨이 막혔고 발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뒤돌아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렇게까지 했구나. 비 내리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고방에서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눅눅했고 벽지는 젖어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딱, 딱, 딱. 그 소리가 제 심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CCTV 앱을 켰습니다. 며칠 전부터 설치해둔 거였죠. 화면 속에는 유정이 친구에게 전화를 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방은 정리 끝났어. 이젠 우리 집이야. 그녀의 웃음소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렀습니다. 비 오는 밤 그리운 이름을 떠올립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이 집에서 그리워할 이름이 나밖에 없구나. 창문을 열자 비바람이 세차게 들어왔습니다.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젠 참지 말자.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사람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한 건 그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천장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이마에 닿았습니다. 습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이게 사람 사는 방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서연이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셨어요? 문을 열자 서연이가 떨리는 손으로 뭔가를 내밀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었죠. 거기엔 유정이 친구에게 말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방은 창고로 바꿨어. 어차피 치매 오면 다 우리 거잖아. 서연이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엄마 몰래 찍었어요. 저는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내 잘못 아니다. 그날 오후 저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 버스를 타고 향한 곳은 동네 복지관이었습니다. 복지관 상담실에서 사회복지사 정하늘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네. 제 도장으로 대출을 낼 생각이었답니다. 집 명의는요? 공동입니다. 제 아내 보험금으로 집값 일부를 냈어요. 정하늘 씨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럼 어르신은 법적으로 지분이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게 위험하니 혹시 기부 방식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기부요? 지분을 복지법인에 기부하면 법인이 공동 소유자가 되어 분할 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어르신 몫을 사회에 맡기면 그 집은 언젠가 경매로 넘어가요. 아드님 부부는 그 집에 더 이상 마음대로 살 수 없게 됩니다. 그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내가 가진 게 아직 있구나.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힘이 제 손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복지관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빗방울이 또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예전보다 단단해 보이더군요. 그날 밤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분 기부 절차를 진행해 주십시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끝난 뒤 라디오를 켰습니다. 하루의 끝에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 멘트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비로소 저는 제 인생의 핸들을 다시 잡은 기분이었거든요. 며칠 동안 저는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아침이면 일부러 거실을 청소하고 유정이 물잔을 내밀면 고맙다고 웃었습니다.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상황을 끝낼지를요. 밤이 되면 저는 창고방 불을 끄고 몰래 서류를 꺼내 정리했습니다.
법무사가 보내준 기부 서류, 지분 계산표 그리고 CCTV 영상들. 모든 걸 조심스럽게 USB에 담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이야. 아버님, 내일 저녁에 친구들 와요. 유정의 말이 들렸습니다. 그래, 시끄럽게 하지 마라. 아버님 방에만 계시면 돼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딱 끊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내일 기부 등기 넣어주세요. 확실히 하시겠습니까? 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인생의 방향은 자신이 정해야 합니다. 그 말이 참 묘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비는 멈췄지만 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USB에 저장하신 거 복사해뒀어요. 뭐? 내가? 혹시 엄마가 없앤다면 예비용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할아버지, 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래, 우리 서연이는 어른보다 낫구나. 오후가 되자 유정은 손님 맞이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음악 소리가 요란했고 웃음이 오갔습니다. 저는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잠시 봤습니다. 그 집은 이미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웃음이 벽에 부딪혀 울려 퍼졌죠. 밤 7시 변호사에게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등기 이전 준비 완료. 실행 명령만 주시면 됩니다. 저는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행하세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보다 이제야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조용히 창고방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뒤집히리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거실에는 손님들이 모여 있었고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저는 창고방 문틈으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와, 수진아. 인테리어 완전 호텔 같아. 그치? 어머니 방이 있던 자리 다 드레스룸으로 바꿨다니까. 그녀의 친구들이 웃으며 떠들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너희 집이네. 그 말에 유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젠 우리만의 집이죠.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7시 53분.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비안 실행하세요. 3분 뒤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등기 이전 완료되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뭐야 이게? 유정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여보, 이거 좀 봐. 등기부 알림이 왔어.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뭐야, 무슨 일인데? 소유권 일부 이전 완료. 뭐야, 복지법인? 저는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이게 대체 뭐예요? 유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내 지분을 복지법인에 기부했네. 뭐라고요? 이 집의 40%는 내 돈으로 샀어. 그걸 기부한 거야. 미쳤어요? 우리 집을 왜 남한테 줘요? 유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집이라니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하지.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건 좀 심하잖아요. 우린 그냥 뭐? 내 허락 없이 도장 찍고 내 방을 없앤 게 그냥이냐?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거실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유정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린 어디서 살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하겠지. 저는 말끝을 눌렀습니다. 그때 아들이 벽에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내 방을 지웠지. 이젠 내가 너희 집을 지운 거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도 아무 말 못하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디 가세요? 아들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이제 나도 내 자리 찾아가야지. 저는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만든 그 창고방 말고. 문이 닫히자 집안에서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그 소리가 빗소리처럼 길게 이어졌습니다. 법원 경매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지분 기부 이후 6개월, 집은 결국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낙찰가는 4억 5천만 원. 그 집은 이제 새로운 주인의 것이 되었죠. 그날 법원 앞에서 아들과 마주쳤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이에요? 그래, 끝났지. 우린 어디로 가야 하죠?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울먹이는 아들의 얼굴에 예전 제 모습이 겹쳐 보였지만 돌아서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복지법인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이 돈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를 짓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이름을 하나 붙여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이름이요? 내 방이라 불러주세요. 누구에게나 빼앗기지 않는 방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로부터 3년 후 내 방 홀몸 어르신 쉼터가 완공됐습니다. 하얀 5층 건물, 유리창마다 햇살이 반짝였죠. 개관식 날 저는 무대에 섰습니다. 제 방이 사라졌을 때 저는 세상에서 제일 외로웠습니다. 방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엄이니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곳에 계신 어르신들은 이제 아무도 빼앗지 못할 방을 가지셨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었습니다. 엄마 몰래 왔어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저 여기서 봉사하고 싶어요. 그때 말한 장학금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냥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언제든 와라. 이곳은 우리 둘 다의 방이니까. 저녁 무렵 쉼터 옥상에 올랐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엔 이상하게 따뜻한 냄새가 났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방을 잃었지만 수백 개의 방을 만들었구나. 창문 아래로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노래를 부르고 누군가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제 방이자 모두의 방이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방이 필요합니다. 그 방이 커도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존엄은 남이 주는 게 아닙니다. 지키는 겁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방이 함부로 지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